안녕하세요. 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질 않을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저는 이루지를 못했어요. 아빠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기를 바랬었는데 딸에게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저는 아내를 동호회 모임을 통해서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운동하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운동을 쉬지 않고 꾸준히 했어요. 회사 업무가 많아 늦게 끝나는 날에는 집에서라도 간단한 근력 운동을 했었어요. 여러 운동을 가리는 것 없이 다 해서 그런지 웬만한 운동들은 거의 다 할 수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동호회에도 가입을 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 동호회에서 저는 아내를 처음 보게 되었어요. 외향적이었던 아내는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스럼 없이 먼저 다가갔어요. 저도 워낙 여러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었기에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아내는 그런 저보다도 더 활발했어요. 저에게 먼저 말을 건넨 것도 아내였고, 먼저 연락처를 물어본 것도 아내였어요. 아내는 무엇이든 빼는 법이 없었어요. 잘하지는 않았지만 행사가 있거나 대회가 있을 때에도 늘 참가를 했었고, 술자리에도 언제나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인지 동호회 모임이 있는 날에는 언제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미혼이었던 저희 두 사람을 주위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엮어주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며칠에 한 번씩 보던 아내의 모습은 어느 순간 제 기억 속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었고, 저는 아내에게 먼저 제 마음을 표현을 했어요. 워낙 활발하고 거침없는 성격이었던 아내는 제 말을 듣자마자 자신도 마찬가지라며 만나보자고 말을 했고, 그 이후로 저희는 연애를 하면서 마음을 키워갔어요. 취미생활이 같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었어요. 같은 것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은 두 사람의 사이를 더욱 돈독하게 해주었거든요. 만약 아내가 제 취미를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아마 저희는 다투는 날이 많았을 거예요. 저희는 다투는 일도 별로 없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서로에게 끌리게 되었어요. 주말에는 기차에 자전거를 싣고 다른 지역으로 라운딩을 하러 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힘이 들 때는 같이 쉬기도 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를 하며 서로를 챙겨주었어요. 그렇게 반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저희는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조신하고 얌전한 사람과 결혼을 하기를 바라셨는지 처음 아내를 보고 나서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어요. 거침없이 말하는 성격의 아내가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부모님은 제 결혼을 크게 반대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아주 오래전 두 분이 결혼을 하실 때 할머니께서 워낙 반대가 심하셔서 어머니께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어머니는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셨어요. 제 기억에도 남아있을 만큼이니 결혼을 하고 난 직후에는 얼마나 더 심하게 당하셨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신 두 분은 저희만 뜻이 맞고 잘 살면 그만이라며 쉽게 허락을 해주셨고, 어머니는 아내를 자식 대하듯이 아껴주고 챙겨주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결혼을 하고 나서는 하나 있는 자식 결혼까지 다 했으니 부모 역할을 다 했다며, 자신들의 노후는 자신들이 다 알아서 한다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고, 저 역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터라 경제적으로 힘든 일도 전혀 없었기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다툴 일이 별로 없었어요. 평일에는 각자 회사를 다녔고 주말에는 취미생활을 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고, 입덧이 심했던 아내는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는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먹고 싶어하는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저 역시 늦은 밤 상관없이 아내가 먹고 싶은 것이 있다면 자다가도 일어나 군말 없이 다 사다 주었어요. 아내의 입덧은 차츰 좋아졌지만 배가 점점 불러오고, 좋아하던 자전거를 타는 것도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즐기던 음주 가무도 할 수 없게 되자 아내는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우울해져 갔어요.
그런 아내가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어머니께서 지금 가장 힘든 것은 아내일 것이라며 옆에서 잘 보살펴 주라는 말에 저는 아내에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내가 딸아이를 낳고 난 후부터 저희 두 사람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아내에게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출산을 하고 난 직후라 몸이 망가지고 힘이 드는 것은 있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가장 비싼 곳으로 예약을 한 아내는 시간에 맞춰 영양가 있는 식사를 했고 피부관리, 요가 등등 정말 편안하게 생활했어요. 시간 맞춰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이 다였고 그래서인지 아내의 얼굴은 점점 더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3주의 시간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아내는 많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그때부터 아이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투덜댔고 저는 하루 종일 아이 때문에 힘들었을 아내를 생각해 몸이 힘들었지만 집안일을 하며 아이를 돌보았어요. 하지만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매일같이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아내에게 점점 지쳐갔어요. 한 번은 회의 준비로 늦게까지 회사에 있게 되자 아내는 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왜 오지 않냐며 계속해서 전화를 해댔고 저는 집에 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 일거리를 들고 집으로 왔지만 그것은 저희 큰 오산이었어요. 오히려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이 더 나았어요. 아내는 집에 제가 있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제가 일하는 동안 아이가 소리를 높여 울부짖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화가 난 저는 아이가 우는데 어떻게 천하태평 그렇게 있을 수가 있냐고 말했고 아내는 아빠가 있는데 꼭 엄마가 해야 하냐며 하루 종일 쉴 수가 없었다며 아이를 안을 힘도 없다고 말했어요. 저는 화가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울고 있는 아이를 안고 아내와 싸울 수도 없었어요. 겨우 아이를 진정시키고 나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씻고 나온 후 거실과 주방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주방에는 아이가 먹었던 젖병이 한가득 쌓여 있었고 기저귀는 여기저리 굴러다녔어요. 저는 거실에 널브러져 있는 기저귀들을 치우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젖병을 씻고는 소독기에 넣었어요. 모든 것을 끝내고 이제는 쉴 수 있겠구나 싶었던 찰나에 식탁 위에 있던 분유통을 옮기려 들었지만 뚜껑이 제대로 닫혀 있지 않았는지 바닥에 와르르 쏟아지고 말았어요. 그 모습에 지금까지 참고 있었던 저는 한순간에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고 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어요. 아내는 겨우 잠들었는데 왜 깨우냐며 짜증을 내며 돌아 누웠어요. 일어나봐. 이야기 좀 하자. 왜 그래? 겨우 잠들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집안일은 아예 손 놓겠다는 거야 뭐야.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루 종일 애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 사람한테 지금 집안일까지 하라는 소리야? 그럼 회사 다니고 있는 나는 같이 하면 좋잖아. 내가 오기 전까지 밀어놓지 말고. 그게 말처럼 쉬운 줄 알아? 다른 집들은 잘만 키우는데 너는 왜 안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랑 비교를 해? 그렇게 자신 있으면 당신이 한번 키워보던지. 당신은 이참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그거 잠깐 하는 것도 이러면서. 나는 밖에서 놀다 오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늦게 퇴근한다고 말을 했는데도 몇 번을 전화한 줄 알아? 퇴근 시간 전에 일을 끝내면 좋잖아. 이래서 결혼을 하면 여자가 손해야. 당신은 결혼하고 애 낳아도 달라지는 건 없잖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내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가버렸고 저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같이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무작정 자기 신세 한탄만 하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직장 생활을 저만큼이나 오래 한 아내가 칼퇴근을 할 수 없는 제 사정을 잘 알만도 한데 저희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온 저는 말끔하게 치워져 있는 집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어젯밤에 제 이야기를 듣고
아내가 달라졌구나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아내에게 미안했던 저는 어젯밤에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아내는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면서 몸도 힘이 들지만 마음이 너무 힘이 든다며 창문을 보고 있으면 뛰어내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 소리에 깜짝 놀란 저는 아내의 상태가 많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더 미안해졌어요. 다음날 어머니의 연락에 아내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했고 어머니는 산후 우울증이 아니냐며 옆에서 더 잘 보살펴주라고 하셨어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평소와는 다르게 집이 말끔하게 치워져 있었고 집안에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저는 주방으로 갔고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 어머니를 보았어요. 어머니는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다며 옷 갈아입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고 주방으로 갔어요. 어머니는 딸을 안고서는 저와 아내에게 편안하게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그동안은 딸을 돌보느라 아내와 둘이 밥을 같이 먹은 적이 없었어요. 잘 자다가도 꼭 밥을 먹을 때에 우는 딸 때문에 한 사람이 먼저 먹고 다른 한 사람은 나중에 먹었어야 했거든요. 그것도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큼 급하게 먹었었어요. 오늘은 어머니 덕분에 천천히 먹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랑 통화를 끊으신 후 신경이 쓰여서 며칠 동안 머물 요량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있는 동안에는 좀 편하게 쉬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에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와 계시는 동안 집은 늘 깨끗이 정리되어 있었고 언제나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그 덕에 아내 역시 잠을 좀 더 푹 잘 수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어머니는 본가로 돌아가셨고 아내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아내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꺼냈어요. 아내는 자신이 건강해야 아이도 잘 돌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며 시터 도우미를 고용하자고 말을 꺼냈어요. 저는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기에 아내의 말에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내는 시터 도우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집에 있으면서 도움을 받을 거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며 저를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잠시 생각에 빠진 저는 아내의 우울증도 걱정이 되고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기에 그러자고 했어요. 다음 날부터 시터 도우미가 왔고 아내는 혼자 일 때보다는 좀 더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고 아내는 눈에 띄게 밝아졌어요. 아이를 시터 도우미에게 맡기고 외출하는 날도 잦아졌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어요. 운동도 다니고 피부과도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저는 아이를 시터 도우미에게만 맡겨둔 채 밖으로만 나가는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동안 못해본 것을 하느라 그런 거라며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점점 도가 지나쳐갔어요. 아이의 자신이 아이 엄마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처럼 행동을 했어요. 아이가 이유식을 시작할 때에는 시판 이유식을 주문해서 먹였고 간식이며 어른이 먹을 음식들도 모조리 다 배달을 시켰어요. 손 하나 까딱대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돈으로만 해결하려는 아내에게 모성애라는 것이 있는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이건 아니다 싶어 아내에게 좋은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아내는 제 말은 건성으로 듣고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딸이 3살이 되자 아내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겠다며 나섰어요. 저는 아직 말도 잘 못하고 너무 어리지 않냐며 좀 더 있다가 보내자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주위에 3살만 되면 모두들 다 보낸다며 어린 나이가 아니라고 고집을 피웠어요. 저는 아내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시터 도우미가 계셔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냐며 반대를 했어요.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어린이집 일은 일단락이 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시터 도우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그만두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을 구하려 했지만 좀처럼 구해지지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녔던 아내가 또다시 아이를 전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게 되자 시터 도우미를 고용하기 전보다 짜증이 더 극에 달했고, 아이가 하는 작은 실수에도 크게 화를 내며 격하게 반응했어요. 물을 엎지르면 어떡해. 뭘 그것 가지고 소리를 질러. 하루 종일 치우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애들이 다 그런 거지. 3살짜리 애가 얼마나 잘한다고 그래. 잠깐만 보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런 소리 하더라. 그럼 나는 당신이 하는 대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모른다는 소리야. 도대체 뭐가 힘들다고 매번 이러는 건데? 다 힘들어. 모조리 다. 그 사이 딸은 또 밥그릇을 엎었고,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딸을 식탁에서 꺼내더니 옷을 벗기며 등짝을 때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애한테 무슨 짓이냐며 애를 빼앗아 안았고, 울고 있는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혔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아내의 행동은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옷을 갈아입힌 아이를 데리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아내는 어지러진 식탁 아래를 씩씩거리며 걸레질을 했어요. 아내의 그런 모습에 저는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시터 도우미가 안 구해지면 어린이집에 보내자고 말을 했고, 딸은 어린 나이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아내는 다시 평온해졌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 있는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다녔어요. 초반에는 집안일도 나름 하던 아내는 시간이 지날수록 손을 놓게 되었고, 매일 배달식으로 아이의 끼니를 때웠어요. 보다 못한 저는 아내에게 잔소리를 늘어놓게 되었고, 다투는 날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마음은 아내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저희 두 사람은 흘러간 시간만큼 거리도 많이 생기게 되었어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아내를 포기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저는 집에 있는 동안에는 아내의 몫까지 딸에게 쏟아부었어요. 주말에는 늘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딸을 위해서였어요. 딸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소도 타고 그네도 밀어주고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딸은 방긋방긋 웃었어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만을 바랬어요. 말문이 트이면서 애교가 많았던 딸은 저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부모님은 시간이 날 때마다 딸이 보고 싶다 하셨고, 한 달에 2번은 주말은 딸을 데리고 가셨어요. 재롱을 피우는 딸의 모습에 부모님은 웃음꽃이 피셨고, 딸이 갈 때마다 언제나 손에 장난감 하나씩을 쥐어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딸이 방학을 맞이했고, 부모님은 잘 되었다며 딸을 본가에 데리고 가셨어요. 딸이 본가로 간 지 이튿날 회사에 있던 저는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한 저는 입원을 해 있는 딸의 모습에 속이 상했어요. 어머니는 어젯밤부터 열이 나더니 열이 떨어지지가 않는다며 기침도 너무 심해서 병원에 왔더니 입원을 하자고 했다고 했어요. 지금은 다행히 열이 내린 상태라고 하셨어요. 저는 자고 있는 딸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나저나 애는 왜 연락이 안 되니? 연락이 안 돼요? 그래, 몇 번을 연락해도 받질 않는구나. 잠시만요. 안 받지? 네, 다른 일을 하고 있나 봐요. 얘는 도대체 뭘 하고 다니는 거냐? 내가 그동안은 말을 안 했다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죄송해요. 네가 뭐가 죄송해? 죄송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내가 여름이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
어머니는 자고 있는 딸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한참이 지난 후 연락이 닿은 아내가 병원으로 왔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내를 보며 뭘 하고 다니느라 연락이 안 되냐며 화를 내셨어요. 아내는 죄송하다고 말을 하며 누워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는 병실에는 자신이 있으면 되니 그만 가보라고 말씀을 하셨고 아내에게도 내일 오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퇴근을 하자마자 저는 딸이 입원해 있는 병실로 갔고 어머니는 딸에게 밥을 먹이고 계셨어요. 딸은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서 숟가락을 받아서 딸에게 밥을 먹여주었어요. 생선구이를 좋아하는 딸에게 생선가시를 발라서 밥 위에 올려주었어요. 딸은 입을 크게 벌려서는 한 입에 꿀꺽 먹었어요. 아픈 것이 많이 좋아졌는지 딸은 밥 한 공기를 뚝딱 비웠어요. 밥을 다 먹은 후에 병실에 있는 딸이 심심할 것 같아 챙겨온 동화책과 인형을 꺼내었어요. 딸은 너무 좋다며 생글생글 웃었고 저는 딸과 함께 인형놀이를 했어요. 딸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한참을 놀고 나자 잠이 오는지 동화책을 읽어달라는 딸에게 저는 조용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딸은 이내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저는 읽고 있던 동화책을 덮어 침대 옆 서랍장 위에 올려놓고는 침대에서 내려와 딸의 이불을 정리해 주었어요. 딸이 잠이 들자 어머니는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병실 밖으로 부르셨어요. 어머니는 오늘 아내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없다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는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다며 자기 자식이 저렇게 아파서 누워있는데 어제 잠깐 온 것이 다가 아니냐며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재차 물으셨어요. 저는 어머니가 상상하시는 그런 일은 없다고 말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두컴컴한 집안에 불을 켜고 있자 자고 있는 아내가 눈에 보였어요. 화가 난 저는 이불을 잡고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아내는 왜 그러냐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오늘 병원에 가봤어?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쩌면 그래? 어머니 계시잖아. 여름이가 어머니 자식이야? 우리 자식이잖아. 어머니 손주잖아. 어머니가 다 하시는데 어른 둘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당신이 있고 어머니는 들어가시라고 해야지. 여름이도 나보다 할머니랑 같이 있는 게 더 좋을 텐데 뭘 그래? 당신 애한테는 관심도 없어? 여름이가 남의 애야? 답답하게 좀 하지 마. 병원에 안 간다고 다 애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지금까지 애보다는 당신이 먼저 했으니 하는 말이잖아. 어머니가 계시겠다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한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말을 말자. 내일 오전 쪽으로 퇴원한다니까 내일 일어나자마자 병원부터 가. 저는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방을 나왔어요. 저런 사람이 무슨 애엄마라고. 저는 아내를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이제는 이해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맥주 한 캔을 따서 들이켰어요. 갑갑한 마음이 시원하게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답답하기만 했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병원으로 가라고 한 번 더 일러두고 출근을 했어요. 몇 시간이 흐른 후 저는 퇴원 수속은 잘했는가 싶어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고 어머니는 퇴원 수속을 다 하고 본가로 가는 길이니 퇴근을 하고 아내를 데리고 본가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내가 병원에 가지 않았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아침에 전화 한 통 와서는 바쁜 일이 있다며 못 온다고 하더라며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며 하소연을 하셨어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아내에게 다시 연락을 했지만 아내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었어요. 퇴근을 한 저는 아내에게 본가로 오라는 메시지를 남겨놓은 채 본가로 갔고 딸은 방에서 잠이 들었고 부모님은 어두운 낯빛으로 앉아 계셨어요.
어머니는 딸은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될 때까지는 여기에 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냐며 아닌 것 같으면 당장 헤어지라고 성하셨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준 것만도 대단한 거라며 딸을 위해서라도 갈라서는 것이 맞다고 하셨어요. 그때 아내가 본가로 들어왔어요. 아버지는 아내를 보자마자 혀를 끌끌 차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어머니는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너는 대체 뭐하는 애길래 자식이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코빼기도 안 비추고 태어나는 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 오는 거니? 급한 일이 있다고 연락을 드렸잖아요. 무슨 일? 내 자식보다 더 중요한 일이 도대체 뭐니? 어머니도 모르셔도 돼요. 여름이는요? 여름이 찾지 말고 얘기 좀 하자꾸나. 너희들이 문제라도 있는 거니? 아니요? 그럼 대체 왜 그러고 사는 거니? 가족들은 다 내팽개치고 내가 그동안 네가 하는 짓이 예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줄 아니? 애 낳고 키우는 게 힘드니 같은 여자로서 이해해주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근데 지금 애 낳고 몇 년째야. 우울증 있다는 것도 다 핑계지?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일부러 우울증 있다고 거짓말이라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아니야? 우울증 있다는 사람이 그렇게 밤낮으로 밖으로 싸돌아다녀? 우울증을 이겨내보려고 나가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더니 네가 끝장이구나. 그만 가볼게요. 여름아 가자. 여름이는 당분간 여기에 둬라. 데리고 간다 한들 네가 잘 보기나 하겠니? 아니요. 굶기든 말든 제 자식이니 이제 신경 끄세요. 아니, 얘 말하는 것 좀 봐. 여름아, 여름아. 아내의 소리에 자고 있던 딸은 방에서 나왔고 아내는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모습에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어요. 저는 다시 연락을 드리겠다며 급하게 아내를 따라 나와 아내의 팔을 붙잡았어요. 아내는 이건 놓으라며 소리를 질렀고 딸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울고 있는 딸을 달래며 차에 태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아내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어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고 참다 못한 저 역시 뒷자리에 앉아있는 딸을 신경 쓰지 못한 채 언성을 높여가며 싸우게 되었어요. 그러다 결국 접촉사고를 내고 말았어요. 깜짝 놀란 저는 딸을 먼저 챙겼고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이 없었어요. 사고 처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놀랬을 딸을 진정시켜 주었어요. 딸도 아무렇지 않은 듯이 제 품에서 바로 잠이 들었고 딸을 침대에 눕히고는 방을 나왔어요. 저는 거실에 있는 아내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말을 했지만 아내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며 방으로 들어가서는 방문을 걸어 잠궜어요. 저는 문을 열라고 말했지만 아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자고 있는 딸이 깰까봐 더 이상 큰 소리 내지 못한 저는 다시 거실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딸이 방에서 나왔고 저는 환하게 웃으며 딸을 안아주었어요. 저는 어디 아픈 곳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딸은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있으면서 딸이 한마디도 하지 않자 저는 걱정이 되었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래도 놀라서 일시적으로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고 말을 했어요. 저는 어젯밤 일로 딸이 말문을 닫아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너무 미안했어요. 저 때문에 딸이 이렇게 된 것 같다는 죄책감에 딸에게 더욱 정성을 쏟았고 아내 역시 정신을 차리고 집에 있으면서 딸을 보살펴 주었어요. 딸의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아내가 괘씸하지만 우선은 손녀의 건강이 먼저라며 딸이 말문이 트일 수 있게 물심양면 도와주셨어요. 모든 가족이 그동안의 일들은 묻어두고 딸에게만 온 신경을 쏟았고 며칠이 지난 후 딸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딸이 말을 내뱉는 순간
어찌나 기쁘던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나왔어요. 가족들은 딸이 말을 할 때마다 기뻐했어요. 아내는 혹시 모르니 당분간은 유치원에 보내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내가 딸의 일로 좋은 쪽으로 변한 것 같아 더 기뻤어요. 한동안 저희 집은 여느 집과 다를 게 없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가 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었고, 딸은 종알종알 있었던 일들을 늘어놓았어요. 얼마 만에 느껴보는 것인지, 제가 원했던 가정은 이런 모습이었는데, 저는 가족을 먼저 챙기는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해외 출장을 가게 되었고, 2주일 동안 가족과 떨어지게 되었어요. 걱정이 된 저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을 달라고 말을 하고는 떠났고, 길었던 2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에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는 딸을 번쩍 들어올렸어요. 그리고는 딸이 좋아하는 관절 인형을 꺼내주었어요. 딸은 인형을 보더니 뛸 듯이 좋아했어요. 저는 딸에게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지만 딸은 웃기만 할 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는 것을 느낀 저는 아내에게 딸이 왜 말을 하지 않냐고 물었고, 아내는 울먹이며 딸이 다시 말문을 닫았다고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졌는데 왜 다시 이렇게 된 거냐며 병원에는 가봤냐고 물었고, 아내는 병원에는 다녀왔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고 말을 했어요. 저는 왜 진즉에 연락을 하지 않았냐며 화를 냈고, 해외로 출장에 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연락을 하냐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혼자 견디고 있었을 아내에게 화를 낸 것이 미안해졌고, 아내를 껴안으며 다독여 주었어요. 저번처럼 딸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아내를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날 저는 아내에게 그동안 힘이 들었을 텐데 기분 전환이라고 하고 들어오라며 말을 꺼냈고, 아내는 콧노래를 부르며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동안 저도 딸의 옷을 입혀서 출장에서 돌아올 때 사온 부모님 선물을 전해드리기 위해 본가로 갔어요. 본가에 도착한 저는 딸의 상태를 이야기했고, 어머니는 다시 괜찮아질 거라며 우리가 조금 더 노력을 하자고 하셨어요. 어머니는 딸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고, 간만에 매콤한 한식을 먹었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식사를 한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부모님에게 선물을 전해주었어요. 술을 좋아하시는 아버지에게는 양주를, 어머니에게는 예쁜 스카프를 드렸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시는지 흡족해 하셨어요. 목에 스카프를 두르신 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꺼내왔어요. 어머니는 딸이 다니고 있는 병원 말고 다른 병원에도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고, 저 역시 그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병원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제 옆에서 잠시 머뭇거리고 있던 딸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레 편지를 꺼내주었어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냐며 아빠가 없는 동안 아빠에게 편지를 쓴 거냐며 웃으며 종이를 펼쳤어요. 한글을 언제 이렇게 배운 것인지 7살 딸이 삐뚤삐뚤한 글씨를 보며 웃으며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웃음이 사라지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에게 말을 할 수 있냐고 물었고,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딸을 안으며 괜찮다고 말을 했어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는 제 손에서 편지를 가져가서는 읽으셨어요. 엄마가 입 열면 저 죽는다 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냐? 여름아, 이게 다 무슨 말이야? 거짓말로 말을 못하는 척 했다는 소리야? 할머니. 그래. 할머니한테 천천히 다 얘기해 보렴. 엄마가 여름이한테 이렇게 말한 거야? 네. 엄마가 친구들이랑 놀러 갈 때마다 그랬어요.
아빠가 출장 가 있는 동안 엄마가 여름이만 두고 놀러 나간 거야? 네. 맨날 맨날 없었어요. 맨날 맨날? 네. 엄마가 여름이 먹을 음식을 해놓고 나간 거야? 네. 여름이가 좋아하는 과자랑 음료수랑 이만큼 사줬어요. 뭐? 과자? 네. 근데 할머니,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아니야, 무슨 소리를. 여름이는 할머니 집에서 며칠 지내자꾸나? 어머니는 울고 있는 딸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곧바로 집으로 달려왔어요. 제가 없는 동안 딸만 남겨두고 밖으로 돌아다녔다니. 그동안 혼자 무서움에 떨었을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린 딸을 두고 놀러 가는 것도 모자라 어른들에게 말을 하지 말라고 입을 열면 죽는다는 거짓말까지 하다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집에 오는 동안 화를 주체하지 못해 잡고 있던 핸들을 얼마나 주먹으로 쳤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아내가 들어오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렸고, 한밤중이 됐어야 아내는 인사불성이 된 채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술이 떡이 돼서 비틀거리며 신발도 제대로 벗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아내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사정없이 흔들어댔어요. 애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술을 먹고 들어오는 아내가 도무지 사람처럼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정신을 못 차리는 아내를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고, 아내는 비틀거리며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에 엎어졌고, 그 바람에 들고 있던 가방을 떨어뜨렸어요. 그러자 가방 안에 있던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어요. 때마침 아내의 핸드폰 벨소리가 울려댔고, 저는 바닥에 흩어져 있던 물건들 중에 아내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저장이 되어 있지 않은 번호였지만 저는 이상한 느낌의 전화를 받았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누나, 나 화장실 간 동안 벌써 집에 들어가는 거야? 남편 왔다고 너무 조신한 거 아니야? 여보세요? 누나, 내가 듣고 있어? 너 누구야? 제 말에 놀란 상대방은 전화를 끊었고, 저는 세상 모르게 엎어져 있는 아내의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열었어요. 그러자 그 안에는 저 모르게 여러 남자들과 주고받았던 문자와 사진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저는 그것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저는 주방으로 달려가 차가운 물 한 바가지를 퍼와 대자로 뻗어있는 아내를 향해 들이붓고는 바가지를 던졌어요. 바가지는 산산조각이 나버렸고, 화들짝 놀란 아내가 눈을 번쩍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무섭게 저를 노려보고 있는 아내의 뺨을 세차게 때렸어요. 기운이 없던 아내는 반대쪽으로 휘청거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저는 아내를 일으켜 세워 몸을 흔들어대며 고함을 질렀어요. 당신 뭐하는 여자야? 지금까지 나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녔던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그런 적이 없다고? 그래, 그런 적 없어. 당신이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인데? 오해? 끝까지 거짓말이지? 좋아. 저는 아까 걸려온 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아까는 남편이 같이 있었다며 시간이 괜찮으면 연락을 달라고 그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그 번호로 전화가 왔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누나, 괜찮아? 아까는 무슨 상황이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놀라는지 알아? 저는 전화기를 거실 바닥으로 내동이 치고는 다시 아내를 양손으로 잡고는 흔들어댔어요. 그런 적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던 아내는 이내 말을 바꿔서는 잘못했다며 울며 불며 매달렸어요. 자신의 불륜을 위해서
아이를 나몰라라 한 것도 모자랐어. 말하면 죽는다는 협박까지 한 아내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하자고 통보를 했고 아이와 제 짐을 대충 챙겨 그 길로 본가로 들어갔어요. 술 기운에 힘이 없었던 아내는 저를 붙잡지 못했고 다음날 정신을 차린 아내는 거짓골을 하고서는 본가로 찾아와 손이 발이 되게 잘못을 빌었어요. 지금까지 많이 참았던 부모님은 꼴도 보기 싫다며 내쫓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찾아왔고 지금까지 딸에게는 관심조차 없었던 아내는 없던 모성애가 갑자기 생긴 것인지 딸이 보고 싶다며 울부짖었고 딸 때문에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고집을 피웠어요. 혜비야, 전혀 안 끌어내고 뭐하고 서 있니?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용서? 지 자식한테 험한 말 해놓고서 용서를 해달라고? 정말 뻔뻔스럽구나. 너 같은 것은 여름이한테도 없는 게 나아. 어머님이 뭔데 천륜을 끊으려고 하세요? 어머님이 뭔데요? 아니, 이것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딴 난저런 바람피다 튀긴 주제에 뻔뻔하기는.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저는 여름이만 있으면 돼요. 여름이 돌려주세요. 자식 새끼 나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애미 행세야? 여름아, 엄마야. 아니, 그이 못다 물어? 천의 몹쓸년. 저는 아내를 끌고는 밖으로 나와 바닥으로 내팽개쳤어요. 그리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으름장을 놓았어요.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늘어잡고는 놓아주지 않았고 저는 있는 힘껏 아내를 미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와 합의 이혼은 어렵다고 생각한 저는 하는 수 없이 소송으로 이혼을 할 수밖에 없었고 어렵게 서류 정리까지 끝마쳤어요. 아직 어린 나이인 딸이 엄마 없이도 괜찮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딸은 처음부터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던 것처럼 아내를 찾지도 않았고 엄마와 같이 살 때보다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더 환해지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그런 딸을 보며 저는 제 선택에 후회가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는 딸의 얼굴에 그늘이 지지 않게 구김살 없이 클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